어떤 분들은 1, 2년 안에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내는 뉴라틱하는 사람도 있지만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상호의 신뢰를 쌓는데 최소한 1,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치료의 코우시나 스파틴스가 봤던 건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수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 다가가는 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랭귀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랭귀지가 있기 전에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어떤 정서적인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현대정신분석 쪽으로 얘기하면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이게 결국 공감해 주는 거죠. 깊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깨뜨리겠다고 하면 당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방어가 자기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아직은 다른 방어 이걸 내려놓고 자기를 버텨낼 힘이 아직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럭처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앞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적의 좌절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의 심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기를 돌볼 심리 구조가 아직 형성이 덜 된 사람이라. 심리 구조가 덜 돼 있어서 이분들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셀프 아버지그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사는데 보조인이 필요하다니. 그게 셀프 오브젝트예요. 자기 대신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거나 자기를 인도하고 하는 이 역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가져다 주고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셀프 오브젝트가 누군가가 돼줘야 된다는, 이게 치료자가 돼줘야 된다는 게 코우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어떤 치료에서 트레이닝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2년 3년을 계속 있었는데도 하나도 변화한 게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자기 주장만 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달라고 우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환자들에게는 정말 그러던 환자가 어느 순간에 심볼릭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르시스틱한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선생님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선생님 안부도 물어보고 선생님 다친 데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보통 아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건 모든 게 어텐션이 자기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료자건 자기가 만나는 이웃이건 직장 상사건 누구건 간에 자기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고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옵니다. 그 경로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이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데 이분의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심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니까 이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들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들, 류마티크 환자들은 누구나가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다들 기뻐하고 치료하면서 치료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데 프리헤드폰 환자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가 다 빼앗기고 기진맥진해지는 경험들을 누구나 체험하는데 거기에 유일한 것보다 희망이에요. 희망은 뭐냐면 내담자 안에 자기를 치유할 힐링 파워가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여건이 주어지면 코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서 자기애적 자기 대상 욕구가 충분하게 채워지면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탤런트나 자기의 스킬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기술이나 혹은 탤런트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돼간다 얘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대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게 프리헤드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어를 만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감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야, 인간은 공감적인 환경이 있어야만 자기, 그러니까 트루 셀프나 보통 리얼 셀프라고 하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된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1차적인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생 과업이라는 얘기, 이게.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계속 헤매고 있는 분들인데 보통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분들이 이런 자기 대상 전이 속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그 요구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버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버림받는 관계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프로이드 이론식의 반복 충동에 의해서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성격 패턴이 어린 시절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식이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있는데 그 행동 패턴, 어쩌면 이분들은 디펜던트한 패턴으로 평생을 누군가에 의존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캐릭터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누구하고도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상담사라는 얘기예요. 상담사나 분석가가. 그래서 상담사나 분석가가 이걸 감당해줄 능력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살아난다는.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만족이라는 개념을 그것도 구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러빙이다. 사랑이 해주는 것만 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해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봤는데 단순히 공감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감을 충분하게 하게 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공감만 가지고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임상가에 따라서 이걸 달리 이해하는 분들 각각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공감적인 어프로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를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고 관건이에요. 근데 코웃이 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드라인 환자는 정신분석 치료가 안 된다고 봤냐면 코웃은 어그레션을 다루질 않았어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 이런 성격 장애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고의 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늘 발표자가 얘기하셨던 이고의 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그런 이고의 핵 자체가 없다고 보이니까 아주 취약한 이고 상태에서는
이분들은 이 공격성 자체를 자기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공격성이 대부분 자기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 환자는 자기 초자아가 자아를 공격하는 형식이고,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의 이고 펑션을 이 공격성이 자기 이고 펑션을 박살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고 자체가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인데, 어떨 때는 치료 세팅에서 환경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 공격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공격성이 잘 표출되지 않아서 자기 학대형으로 가버리면 더 심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을 이분들은 나르시스트 디펜스라고 하는 게 자기애적 방어라는 개념을 현대정신에서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격성을 외부 대상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기애적 디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엄청난 좌절을 줘서 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어머니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결국은 기댈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 이게 어떤 스키조프리니아 조현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패턴, 그래 공격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분들 안에는 공격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치료 세팅에서도 이 공격성이 건드려지면 어떨 때는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행동화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액팅아웃이 일어나서 위험해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사이카텍에 다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울 때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함부로 질문할 수도 없고, 이분들의 해석을 한다는 건, 우선 아주 심한 환자는 해석은 엄두도 못 내고, 질문하는 것도 당신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고 중심의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되고 대상을 향한 질문이라고 그래서 당신 가족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소화하지만 당신은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제는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이렉트한 질문들을 우리 사람들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만큼 이분들은 힘들다니. 그래서 자극의 양을 줄이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격성이 있을 때 현대적 지문서에서는 그 공격성을 막는 게 아니고 공격성을 언어로 표현하게 도와줍니다. 언어로 방출돼야만이 이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치료가 되려면 이 공격성을 다뤄줘야 돼. 그래서 심한 환자들은 초기에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전이가 훨씬 활성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는 프로이드가 치료 못한다고 했던 게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런 어그레션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적인 침잠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한 자기애적 환자, 심한 자기애적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현대적인 신분석에 얘기하는 조현병이나 보드라인 환자, 이제 이런 레벨의 사람들은 이 공격성이 있을 때 그 공격성을 그때그때 잘 다뤄줘서 표현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치료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성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 이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성이 나올 때 칭찬해주고 그 공격성이 행동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몸을 적에게 내놓는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분들은 실제로는 임상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정신분석과 어떤 코웃의 자기 심리학의 차이가 있어요. 환자층에 따라서. 그래서 그만큼 환자층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을 대하는 임상적인 기법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론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영역의 환자들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영역의 환자를 볼 때도 다 좀 넓게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이론들이에요. 어떤 면에 굉장히 큰 차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욕동, 소망, 저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자기 안에 어떤 욕동이 있어서 그걸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그 방어하는 패턴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그 욕동이 드러나도록, 그 소망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게 의식화함으로써 치료가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자기애적 성격인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뉴라틱한 환자 수준, 전통적인 고전적인 정신분석, 고전적인 관점에서 봤던 환자들 경우에는 보통 칸플릭이라고 그러죠. 갈등 구조. 그러니까 심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이드 간의 갈등, 슈퍼이고하고 이드하고 갈등, 또는 슈퍼이고와 이고와의 갈등, 이런 갈등 구조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우리가 욕동 소망이라는 이디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동 소망을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막이를 쳐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어떤 이 병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여기서 자객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매슬로우의 인간 욕동 이론을 보면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이프티라는 거죠. 우리는 우선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분들은 보통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견해예요. 이 세상에 왔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우선 어떤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는 엄청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불안한 환경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대상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보호, 사랑,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는 성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발달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타고난 자기의 탤런트나 스킬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기술이나 재능은 있지만 이것이 타고난 대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고 이것을 침해하는 환경이고 위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어 원리를 코우시 얘기한 게 The Principle of the Primacy of Self-Preservation이라고 해요. 자기 보존 우선성의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 안전함이 아직은 쟁취되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욕동이나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우시 봤던 게 자기 주장성이라고, 우리는 타고날 때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있는데 자기 주장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환경이 되면 거기에서 공격성이 생겨난다고 봤죠. 어그레션이. 그래, 공격성이 원래 타고난 욕동이어서 누구나 공격성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기 주장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공격성이, 어그레션이라고 봤고, 그리고 성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하게 사랑받던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정이 실패하는 곳에서 어떤 성애와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만족이라고 하니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자가성애, 아이가 자기 몸에서 바디에서 느끼는 어떤 성의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는 코우스 설명에 의하면 아무 곳에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자극이 없는 거죠. 필요한 자극을 아무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바디에서 자기가 과거에 느꼈던 어떤 쾌감을 주는 어떤 영역들을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느낌을 찾아낸다는 얘기. 이게 자유행위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성애화가, 바디 성애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애정 결핍에서 온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성액이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때문에 모든 심리적인 이슈들이 거기서 오는 어떤 죄의식 때문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작용을 한다고 하는 고전적인 이론들을 여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환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이 발달한 이후에만 죄의식, 길티 필링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지. 그래서 그 시큐어리티나 세이프티라고 하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발달 과정에서의 고착되어 있는 점, 어레스트 되어 있는 지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이것을 이분들은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추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의식 속에 있는 게 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뭐가 지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성격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고 그랜디오스 셀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과거에 자기 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자기적인 자양들,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감해내고 코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공감적인 침잠을 통해서 환자를 충분하게 이해한 후에 이걸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코웃은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해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서 납득시켜 가면서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 공감이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공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욕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환경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우선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어떤 퍼스펙티브가 다르면서 이분들 돕는 방법도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즘 제4차 산업화 시대에 살아남을 직종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종이 정신분석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정신분석 이론이 결국 지금 아까 그 말씀 우리 양자역학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치료자가 완전한 관찰자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잘 이해해서 그걸 해석해 줌으로써 자기는 어떤 완전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환자의 심리 내적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현상들을 잘 해석해 주면 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두 개의 서브젝트가 있죠. 두 개의 주체가 인터서브젝티브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는 환자의 정서와 내담자의 정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환자도 내담자 것을 가져가고 치료자도 내담자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페렌치가 봤던 상호 분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의식은 서로 교류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를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깊이 무의식까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담자도 상담자를 그만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서브젝티브한 리레이션 속에서 이게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기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다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그쪽에 이론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서로 두 사람 간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가 페렌치부터 때부터 다 우리가 그쪽의 이론들을 쭉 발전시켜 왔어요. 그 리레이셔널한 이론들이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셀프 사이칼러지나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나 혹은 리레이셔널 티어리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와 있지만 그 프로이드 라인의 어떤 이런 이론들과 이런 관계 중심, 그러니까 초기에 1인 심리학 중심이죠. 그리고 이고 사이칼러지, 처음에는 이드 사이칼러지, 그 다음에 이고 사이칼러지로, 그래서 한 사람의 심리 내적인 상태의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대까지 같이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것을 인터서브젝트한 쪽으로 이론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깊은 역전이 속에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피해야 될 역전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이론을 현대적 심리학에서는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정서가 서로 유입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는 엄청난 정서적인 교류, 생각의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임상 상황에서는 특히 코우시 봤던 환자나 스파틴스가 봤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애적인 환자들 경우에는 그건 맞아요. 우선 욕동이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안전 때문이라는 건 우리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분들은 충분하게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정지되어 있어서, 이분은 이쪽은 갈등이 아니라 이쪽은 데피시예요. 데피시 결핍이거나 데프로베이션이죠. 박탈 때문에 생긴 거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양실조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정서적으로 영양실조 때문에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라니. 그래서 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입장에서 원래 부모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아이를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나르시스트 서플라이, 원재료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뭐 자양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자기 대상 욕구가 생겨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의 과대자기를 드러내고 이상적인 부모가 되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충분하게 반려하지 못한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치료에서 반가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 이걸 어떤 욕동이나 방어 이론으로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애써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얘기는 지속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다음 학기에 멜라니 클라인 쪽에서 또 좀 정교하게 우리 대상관계라는, 대상관계와 대인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업계에 구별될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대인관계가 중심이 돼서 이게 내면화되면 대상관계가 되는 거죠.